2019년 7월 26일 포르투갈 남부의 뜨거운 전고 산티아고 두 카센 병원 응급실에 퇴색한 작업복을 입은 키 큰 백발의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팔에 소년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으며 몸은 짧은 경련성 떨림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남자는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고 말했지만 생년월일도 어머니의 이름도 말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서류도 없었다. 의료 기록도 보험도 심지어 예방접종 기록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상황이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불안했다. 응급실 기록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날짜 2019년 7월 26일. 동반자가 말한 이름 안토니우 마티아시. 소년의 상태 경련, 쇠약, 창백한 피부, 가벼운 호흡곤란. 서류 전무. 아이의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 안토니우는 모호하게 답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짧게 말했다. 그녀는 멀리 있어요. 올 수 없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던 간호사는 소년이 매우 말랐고 뼈가 피부 아래로 튀어나온 것을 보았다. 옷은 남의 것이었고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늘어진 티셔츠, 낡은 반바지.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안토니우는 중얼거렸다. 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뭔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셔츠 칼라를 만지며 질문에서 숨는 듯했다. 복도에서 그는 소년을 자신에게서 거의 떼어놓지 않았다. 손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이것은 보살핌이라기보다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욕구처럼 보였다. 등록 데스크에서는 빈 파일을 만들었다. 이름도 병력도 친척 연락처도 없이. 의사들에게 이 모든 것은 빨간 신호였다. 규정에 따라 서류 없는 환자 접수는 기록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에 전달된다.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간호사는 즉시 통보서를 보냈다. 당직 소아과 의사는 경찰에 요청서를 작성하고 DNA 검사를 시작했다. 그 순간 병원 직원 중 누구도 아직 짐작하지 못했다. 이 행동이 포르투갈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를 밝혀낼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렌테주 외곽의 오래된 차고 벽 뒤에서 20년간 숨겨진 이야기를.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단정했다. 황토색 셔터가 있는 회칠한 집, 현관 앞에 깔끔한 타일, 월계수가 담긴 2개의 토기 화분. 비밀을 숨기고 있던 바로 그 차고는 조금 떨어진 곳 30걸음 거리에 서 있었고 장비용 창고처럼 보였다. 만약 당신이 그란돌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면 병원에서의 7월 날의 불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앞에는 알렌테주의 언덕마다 하나씩 있는 평범한 농장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비가 주목을 끈다. 회칠한 벽의 세계가 어텅에 단 한 장의 서류도 없이 응급실에 데려온 소년과 연결되어 있을까? 농장은 몬테두프레이쇼, 물풀의 나무 언덕이라고 불렸다. 이곳의 땅은 메마르지만 고마운 땅이었다. 가을에는 올리브, 겨울에는 점적 관계수리, 봄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비에 대한 끝없는 대화. 안토니우 마티아시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트랙터를 움직이고 통을 운반하고 그물을 수리하고 닭장의 전구를 교체했다. 이웃들이 한마디로 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일꾼,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거의 웃지 않으며 마을의 가게에는 혼자 빠르게 갔다. 그저 긴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 로자는 이런 곳의 전형적인 주부였다. 키가 작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용 가방을 든 그녀는 치즈 판매원과 할인된 어제 빵을 남겨주는 빵 굽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그란돌라의 교회에, 평일에는 텃밭, 빨래, 또는 이웃집에 5분간 차 마시러 가기. 목소리는 부드럽고 시선은 내리깔고 말하는 방식은 마치 세탁기 소음에 대해 항상 사과하는 것 같았다. 이런 사람에 대해 여기서는 조용한 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집에서 폭풍을 찾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딸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한 가지 버전만 알고 있었다. 이네스는 오래전에 바다 근처의 공동체로 갔다고. 마티아시 부부가 그렇게 말했고 이웃들도 그렇게 반복했다. 어떤 센세이션도 어떤 가십도 없었다. 해안 도시들에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넘쳐났다. 때때로 편지가 왔다. 짧고 간단한 말들로 엄마, 저는 잘 지내요. 오시지 마세요. 제게는 이게 필요해요. 부엌에서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소리내어 읽었고 그러면 로자는 그 편지들을 가톨릭 기도서에 복권과 영수증 사이의 페이지에 접어 넣었다. 이 편지들에는 안심시키는 그 허위적 정상성이 있었다. 편지를 쓴다면 살아있다는 뜻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그녀에게 선택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 안토니우와 로자에게는 이미 손자들이 있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되었다. 먼저 한 명이 아침에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 담요에 쌓여 쪽지와 함께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잠시 맡아주세요. 라고. 그 다음 또 한 명. 그리고 이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모든 것을 불필요한 말 없이 이해하는 척하기를 좋아한다. 글쎄, 그래. 이네스는 공동체에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지만 피는 피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 커피잔을 따르며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학교에도 데려갔고 의사에게도 데려갔다. 누군가는 마티아시에게 천사들과 운이 좋았다고 농담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항상 보살핌이 필요할 때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농장에서는 정적을 좋아했다. 가끔씩만 차고에서 둔한 굉음이 들려왔다. 마치 땅 깊숙한 곳에서 관계용 물을 퍼올리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절약하는 농장주 탓으로 돌렸다. 알렌테주에서는 깊은 우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고 정의는 여기서 비용이 드니까 밤에 집 창문에서는 누구나 그렇듯 노란빛이 흘렀다. 마당에서는 개가 돌아다니고 콘크리트 물그릇에서는 가끔 모기가 날았다. 습관조차 올바른 것이었다. 잠들기 전에 기도 8월에는 마당에서 정어리 굽기, 부활절에는 폴라르, 달콤한 빵 굽기. 어떤 이국적인 것도 어떤 센세이션도 없었다. 이웃들은 가족을 똑같은 어구로 묘사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지만 점잖은, 시끄럽지 않은, 부탁하면 도와줄. 안토니우는 상징적인 일 유로로 이웃에게 트랙터를 1시간 빌려주었고 항상 남의 도구를 제때 돌려주었다. 로자는 교구 박람회에 무화과 잼 항아리를 가져갔고 이웃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조용히 그녀의 문 앞에 기저귀가 든 봉지를 놓아두었다. 그들은 회칠한 벽과 이 밝은 파란색 문틀처럼 풍경의 일부였고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귀를 기울인다면 이 모든 파사들을 통해 정말로 정상성이라는 주제가 들렸다. 각자에게는 역할, 일정, 익숙한 경로가 있었다. 안토니오에게는 농장과 부엌 테이블의 회계 장부가, 로자에게는 시장, 교회, 그리고 제때 신발을 수선해주고 공책을 사주는 손자들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세금 납부, 수도료 정산, 자동차 보험 가입. 가족 사진에서는 바로 그 안락함, 마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유리잔의 레모네이드, 성 안토니오의 날 종이 화환. 하지만 이 완벽한 그림에는 아무도 함께 모으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소년 중 한 명의 반바지가 왜 항상 한 사이즈 큰지, 안토니우가 때때로 문 앞에서 대화로 붙잡힐 때 짜증을 내는 이유, 할 일이 산더미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나는 바로 그 야간 굉음이 여름에 더 자주 나타나는데 밤에는 이미 관계를 끄는 시기에. 이런 신호들은 모든 것을 간단한 버전으로 설명하는 습관에 묻혔다. 건조한 바람, 더위,
농부의 절약, 바다에서의 소녀의 새로운 삶. 2019년까지 이 가족은 견고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교구 장부에서 그들의 성씨 옆에는 깔끔한 체크 표시들, 기부, 청소 참여, 노인 돕기. 지역 축제에서 안토니우는 거의 늦게까지 머물지 않았지만 왔다. 이것도 사람들이 보았다. 아무도 사라진 이네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대서양 근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아 주제를 덮는 깔끔한 도장 같은 것이 되었다. 이웃들에게는 진실 같아 보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시스템에게는 서류와 체크 표시로. 그리고 바로 그래서 병원에서 온 전화가 그렇게 부조화스러웠다. 예방접종도, 어머니의 성도 모르는 어른, 아무 역사도 없는 소년, 마치 아무 곳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몬테 두프레이쇼의 평범한 삶의 호흡 맞지 않는 이질적인 파편이었다. 7월까지는 모든 것이 익숙한 설명과 애매한 표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이후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회칠한 파사드에서 차고 깊숙한 곳의 철문까지의 길. 이것은 이미 일상적인 스케치가 아니라 곧 마티아 씨의 집을 한 걸음씩 살펴볼 수사의 궤적이다.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이 무너진 곳으로 돌아가는 것. 1998년 6월 20일, 이네스의 생일. 마당에서 정어리를 굽고 로자가 수제 폴라르를 테이블에 올리고 웃고 음악에 대해 논쟁한다. 저녁이 황혼으로 기울어 갈 때 안토니우가 바로 그 간단한 말을 한다. 이네스, 지하실에서 도와줘. 병들을 정리해야 해. 어떤 드라마도 없고 그저 일상적인 부탁. 그들은 별도의 차고로 간다. 먼지 투성이 길을 따라 30걸음, 기름과 마른 풀 냄새. 선반 뒤에는 좁은 통로, 천장의 정우, 시원함. 이것이 이네스를 살아서 본 마지막 순간이다. 그 이후에는 현실의 구멍을 오랫동안 막을 말들만 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달력에 따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차가움이다. 다음날 이웃들은 조용함에 놀란다. 생일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주일 후 1998년 7월 1일 가족이 헌병대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네스가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 란에는 아버지. 그는 설명한다. 축제 후에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바다로 영적 공동체의 친구들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 버전은 남의 귀에 논리적으로 들린다. 90년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다. 사소한 일로 싸웠고 그녀가 문을 쾅 닫고 해안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러 갔다. 어떤 전화도 어떤 친구집 숙박도 없이 그냥 대서양 방향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날짜들을 다시 읽을수록 마지막 문구, 지하실에서 도와줘. 그 평범함과 그 그림자 사이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공식 서류는 주인공이 빠진 이야기에 도장을 찍었고 시간과 경로가 부족했다. 표도, 계산서도 이네스를 도로에서 본 목격자도 없다. 1998년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법을 잘 배운 집과 똑같은 공식을 자신 있게 반복하는 아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20년간 지지대가 될 전설이 나타난다. 이네스는 바다 근처의 종교 공동체로 갔고 연락을 원하지 않으며 찾지 말라고 요청한다. 이 버전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것은 누군가가 왜 그렇게 조용한가? 라고 묻기 전에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편지들, 문 앞에서 발견된 아이들, 그녀의 새로운 길에 대한 대화들이 전설에 덧붙여질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맨 처음 단계들을 분해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서류로 모든 것을 뒷받침했는지, 그리고 경찰이 처음 몇 주 동안 정확히 무엇을 조사했는지, 바로 이것부터 진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진짜 수사는 간단한 단계들로 시작되고 매우 빠르게 벽에 부딪힌다. 경찰이 농장에 와서 표준적인 질문들을 한다. 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네스가 누구와 교류했는지, 그녀의 방에서 어떤 물건들이 사라졌는지. 집을 살펴본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고 옷장에는 빈 선반, 책상에는 시 조각이 적힌 노트. 차고도 보지만 대충. 트랙터, 선반들, 기름 냄새, 범죄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미 그때 사건의 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가족의 버전을 뒷받침하는 듯한 물건. 먼저 1998년 7월 8월에 모든 것이 90년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담당 경찰관이 친구들과 그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란돌라 시장에서 묻는다. 이네스를 해안행버스에서 보지 못했는지. 바다 근처의 몇 개의 공동체를 확인한다. 하나는 오래된 저택에서, 다른 하나는 여름의 음악가들과 수공예자들이 모이는 마을에서. 아무도 묘사에 맞는 소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을에는 카메라가 없고 휴대폰 통신 기록도 거의 없다. 이네스에게는 집 전화만 있었다. 흔적은 문자 그대로 집과 IC1 고속도로 사이의 먼지 투성이 길에서 사라진다. 9월은 침묵을 가져온다. 공식 버전이 거의 저절로 형성된다. 이네스는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었다. 가족에게는 이상한 것이 있으면 모두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수사관들 자신은 드문 확인으로 넘어간다. 우편함을 들여다보고 버스 터미널에서 묻고 교구에서 관심을 보이기, 그리고 1년 넘게 지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로자의 우편함에 봉투가 나타난다. 1999년 10월 12일. 평범한 흰 종이. 보낸 사람 주소 없음. 소인에는 해안분류소. 안에는 편지. 불규칙한 줄들. 앨범의 10대 메모처럼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 로자가 읽고 운다. 엄마, 저는 잘 지내요. 바다 근처 공동체에 있어요. 저는 평온해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아래에는 이네스 서명과 학교 축하 카드에 찍던 작은 십자가. 텍스트는 짧고 세부사항 없음. 하지만 그 안에는 주요한 것이 있었다. 찾지 말라는 요청. 편지를 파출소에 가져간다. 경찰관이 어머니가 가져온 학교 공책 견본과 글자를 비교한다. 계곡선, 특징적인 S, 이 위에 큰 점들. 비슷하다. 안토니오가 확인한다. 이네스의 송글씨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썼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했던 듯한 바로 그 물리적 증거가 된다. 어떤 위협도, 어떤 도움 요청도 없다. 그러니까 위험은 없다. 매일 가족 드라마가 끝나고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곳을 결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서류를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는 시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가장 가까운 교구의 신부에게 귀를 열어두라고 요청한다. 혹시 이네스가 고해성사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동체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한두 번 시도하지만 이것은 등록소도 웹사이트도 없는 세계다. 바다 근처 집이라는 주소는 수십 킬로미터에 띠다. 보고서는 한 문구로 정리된다. 확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강제의 징후는 없으며 친척들이 이네스 본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문구에서 사건은 사실상 식는다. 가족에게는 이것이 더 쉽다. 편지가 기도서의 페이지 사이에 부적처럼 놓여 있고 그것에 따라 새로운 삶의 논리가 구축된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녀가 선택했다. 우리는 방해할 권리가 없다. 경찰관과의 대화에서 안토니오는 조심스럽게 반복한다. 그녀가 찾지 말라고 요청했다. 서류는 어떤 어색함도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왜 전화하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으니까. 왜 더 자주 편지하지 않는가? 침묵하니까. 왜 때때로 문 앞에서 밤에 엔진 소리가 들리는가? 펌프와 관계 때문이니까. 수색의 이 편지는 형식적인 전환점이다. 그것을 사건에 첨부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거의 침묵에 대한 선고처럼 들리는 표시를 한다. 적극적 수색 중단.
관찰, 수동적. 즉, 어떤 체계적인 순찰도, 어떤 정기적인 해안 문의도 없다. 단지 기록, 뭔가 떠오르면 돌아올 것이다. 없으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여기서 실수는 서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봉투를 어디서 샀는지, 왜 보낸 사람 주소가 없는지, 누가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는지, 이 순간부터 전설이 마침내 문서를 얻는다. 그것은 이미 부엌 테이블에서 아버지의 말만이 아니다. 그것은 표지에 문장이 있는 폴더에 꿰어져 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짓말에게 편리한 대로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메모들, 문 앞에서 발견된 아기들,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대화들, 자발적 이탈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신하는 경찰은 한 걸음 물러선다. 그리고 언덕의 집은 밤에는 펌프가 울고 낮에는 빨래가 줄에서 마르는 소위 조용한 삶을 계속할 것이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방패, 한 장의 편지는 모든 것을 줄줄이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도움으로 가족은 거의 20년간 숨을 것이고 다른 불가항력이 방어를 뚫을 때까지. 하지만 불가항력이 방어를 뚫기 전에 수사에는 편리한 답이 필요했다. 긴장을 빠르고 아름답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답이 거의 즉시 발견되었다. 이네스의 전 남자친구 티아구 V. 이것은 잘못된 단서지만 그 순간에는 완벽해 보였다. 질투, 거친 성격, 전날의 싸움, 이런 게 줄거리가 아니고 뭔가. 그리고 잠시 모든 시선이 안토니오에서 세투발 부두에서 얼음이 든 상자를 끌고 다니며 퇴색한 벤피카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젊은 어부에게로 향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두의 여름 저녁처럼 단순했다. 산투 안토니오 축제에서 만났고 춤을 추고 행운을 위해 월계수 가지를 꺾고 집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티아구는 먼저 모든 사람보다 크게 웃다가 그만큼 크게 논쟁하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자신을 교정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네스는 그에게서 자유로움의 감각을 좋아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젖은 재킷을 입고 데이트에 와서 생선과 짠 바람 냄새가 나는 식으로. 하지만 여름이 되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충돌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가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그녀는 고집스럽게 언덕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생일 일주일 전에 그들을 정어리 가판대 근처에서 봤다.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작은 도시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싸웠다. 울었다. 인사하지 않고 갔다. 이네스가 사라졌을 때 티아구의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를 파출소로 불렀다. 공식 기록은 항상 건조하다. 키, 특징, 직장, 가족과 알고 지내는가. 하지만 체크 표시 뒤에서 긴장이 들린다. 티아구는 짜증을 숨기지 않는다. 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사소한 일로 싸웠어. 그녀는 농장에서 부모님과 있고 싶어 했고 나는 나와 함께 바다로 가자고 했어. 그게 다야. 그는 축제밤에 일찍 갔다고 말한다. 아침 4시에 바다로 나가야 했으니까. 6월 21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멈춤 없이 답한다. 배에서.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덧붙인다. 만약 그녀가 전화했다면 나는 왔을 거야. 그때 그에게 불리한 것은 말뿐이다. 싸움에 대한 몇 개의 이웃 증언들, 1년 전 술집에서 싸운 것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오래된 주예, 성급한 청년이라는 평판. 비슷한 이야기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공동체의 모든 짜증을 한 사람에게 모으기 위해. 하지만 사건은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다. 어부들의 회개는 엄격하다. 노사 세뇨라 두마르. 선박은 일정에 따라 나간다. 항만관리소 도장, 승무원 명단, 무정의, 항해 일지, 그리고 바로 이 일지가 티아구에게 구명조끼가 된다. 선장이 확인한다. 19일 저녁에 얼음을 실었고 20일 새벽 3시 50분에 출항했으며 에스피셸 곳 근처 남쪽 구역으로 항로를 잡았다. 무전 교신이 당직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오전 6시 10분에 폭풍 후 예보 수신 표시, 좌표 기록. 7시에 첫 번째 트롤, 10시에 두 번째. 21일 저녁에 항구로 복귀, 어시장에서 어획물 인수. 영수증에는 배차 담당자 서명과 로트 도장, 전체 승무원의 간단하지만 철저한 버전. 그들은 바다에 있었고 육지와의 연락 없이 현지 시간과 과제에 따라, 그리고 그곳에는 밤에 알렌테주로 비밀 여행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 일상적인 흔적들도 알리바이에 유리하게 맞아떨어진다. 어선단의 급여 명세서, 시간이 이랬고 좋은 어획에 대한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어시장 금고에서 얼음과 디젤에 대한 영수증, 부두의 배서, 21일 아침에 그의 성으로 기록된 티아구의 커피빗. 승무원 중 몇 명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말한다. 그는 발을 다치게 한 젖은 장화에 대해 욕했고 하루 종일 행운을 가져다 줄 새 신발에 대해 농담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모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버전을 끝까지 해본다. 의무이니까. 바로 그 싸움에 대해 묻는다. 무엇에 대해, 얼마나 격렬하게 위협이 있었는지. 티아구가 어깨를 으쓱인다. 말들 아시죠? 내가 끌어올랐어요. 그녀도 마찬가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화를 확인한다. 그 며칠 동안 이넷으로부터 온 전화는 없다. 티아구의 어머니와 이야기한다. 그녀는 아들의 성격에 대해 불평하지만 간단히 말한다. 그는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바다에서는 새벽 4시부터인데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를 위해 방수색, 티셔츠 몇 벌, 벽에 마리자, 포스터, 서랍에 어부칼, 부두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것. 소녀의 실종과 그를 연결시킬 어떤 흔적도, 의심스러운 얼룩이 있는 옷도, 편지도 없다. 결국 질투하는 남자친구 버전이 물러난다. 표현은 조심스럽다. 관심 대상 인물, 알리바이 확인됨, 연루에 대한 직접적 자료 없음. 그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는다. 그냥 선반에 둔다. 때때로 경찰들이 서로 그렇게 말한다. 놔둬, 혹시 떠오를지도 몰라.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에서는 첫 번째 편리한 이야기에 빠져서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단서가 자신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마티아시 가족에게 몇 달 더 평온함을 주었다. 마을이 안도했다. 하느님께 감사해. 청년은 상관없어. 시선이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언덕의 집으로, 회칠한 벽으로, 밤에 굉금이 들리던 차고로. 거기서 습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설명했고 그녀는 공동체에 갔다는 답이 오래전에 불편한 질문들의 만능 열쇠가 된 곳으로.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가 점차 재편성된다. 바다와 싸움에서 주인의 일정, 지루한 구매, 그리고 이상한 야간 여행으로. 거기서 이 세부 사항들에서 전설의 첫 번째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흔히 그렇듯이 전설의 균열은 세부 사항에서 나타났다. 먼저 소리, 비명도 싸움의 소음도 아니고 별도로 서 있는 차고에서 들리는 균등한 야간 굉음, 마치 땅 깊숙한 곳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이것을 이네스의 실종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각자 자신의 일에 바쁘고 각자 자신의 비밀이 있다. 하지만 굉음은 귀에 거슬렸고 계속 되돌아왔다. 2005년 5월 7일 이웃인 돈 에두아르두가 참지 못하고 그란돌라의 지방 경찰서에 갔다.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밤에 펌프처럼 시끄러워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마티아시의 집에 담당 경찰관이 왔고 문을 두드렸다. 안토니우는 즉시 나왔고 놀라지 않았다. 농장 우물, 플라스틱 파이프들, 기술 우물의 뚜껑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말했다. 물을 절약해요. 밤에 관계를 켜줘. 증발이 적거든요.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고
게다가 여름에 여기서는 정말로 더위가 떨어질 때 밤에 물을 준다. 담당 경찰관이 센서들을 타이머를 보고 수첩에 펌프라고 적었다. 신고를 종결했다. 공식적으로 트집 잡을 것이 없었다. 저녁에 굉음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제 그것에는 이름이 있었다. 관계. 그리고 현상의 설명이 있으면 그것은 불안을 멈춘다. 두 번째 세부사항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나왔다. 침묵과 아침 비누의 세계에서. 2004년 9월 13일 이른 아침에 로자가 문을 열고 아기가 든 이동 침대를 보았다. 담요는 세제 냄새가 났고 손잡이에는 매듭 안에는 짧은 쪽지. 엄마,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잠시 맡아주세요. 서명 이네스. 로자는 울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쁨이 들렸다. 그녀가 살아있어. 파출소에 즉시 전화했다. 사회복지사가 왔다. 깔끔한 공책, 목록에 따른 질문들. 친척?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 서류? 편지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 공동체에서 온. 테이블에는 커피포트, 무릎에는 이동 침대. 결국 상황이 밝혀질 때까지 후견을 확정했다. 소년을 미겔이라고 이름 지었다. 의사들이 검사했다. 건강하다. 그리고 이 장면이 편리한 공식을 확정시켰다. 딸이 자신을 찾으러 갔지만 어머니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마을에서는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이웃 여자들이 한숨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아.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2008년 12월 23일 문 앞에 소녀가 나타났다. 쪽지는 더욱 짧았다. 지금은 할 수 없어. 데려가 줘. 마당에는 크리스마스. 집안에는 오렌지와 계피 냄새. 교회에서는 구유를 준비한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시 오고 다시 친척들을 편지를 테이블에 기도서를 본다. 소녀에게 아나라는 이름을 준다. 휴일이 어떤 질문이든 가린다. 글쎄, 그들의 공동체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특별한 의식일 수도 있고 갑자기 연락을 금지당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기가 따뜻한 곳에 친척들과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겉보기만큼 무섭지는 않다. 그리고 세 번째, 2011년 3월. 아침, 바다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 로자가 쓰레기를 내놓다가 익숙한 이동 침대에 걸려 넘어진다. 안에는 공처럼 웅크린 소년. 옆에는 아기 분유통과 고무 젖꼭지가 든 종이 봉지. 쪽지는 거의 글자 그대로 첫 번째를 반복한다. 엄마, 도와주세요. 봉지는 냉장고로, 이동 침대는 방으로, 전화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후견이 이전보다 빠르게 확정된다. 사무원에게는 이미 이 가족에 대한 전례가 있다. 소년을 주왕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자라고 교구 유치원에 다니고 휴일에 선물을 받는다. 어떤 센세이션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 세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2004, 2008, 2011 불안한 운율이 읽힌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들을 나란히 놓지 않았다. 각 사례는 자기만의 봉투와 자기만의 짧은 쪽지로 닫혀서 자체적으로 살았다. 공식 서류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매일 훨씬 더 잔혹한 것들을 봐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아기들에게 집과 식탁이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둔한 야간 굉음은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것에게는 이미 펌프라는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었다. 시장에서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일상적인 설명으로 수렴했다. 물을 퍼 올리고 있어. 남자들이 언덕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네스는 자기 방식대로 살지만 피는 하나니까. 여자들이 바구니에 오렌지를 담으며 한숨 쉬었다. 미겔, 아나, 주왕은 깔끔하게 자랐고 등에는 가방을 메고 깨끗한 공책을 들고 다녔다. 의사에게는 기록이, 교구학교에게는 기록이 있었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단순히 용인될 만한 것이 아니라 모범적이었다. 친척들이 보살핌을 떠맡았고 국가에 떠넘기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면 이 퍼즐들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왜 편지들에는 보낸 사람 주소가 없을까? 왜 그 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고 바다 근처에 공동체만 있을까? 왜 차고의 굉음은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아이들은 마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나는가? 언덕의 집이 특히 조용한 해들에? 하지만 그때는 질문들이 시스템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각 왜에는 자기만의 소위 합리적인 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답들이 근면한 주인의 고른 목소리로 발음될 때 어떤 의혹보다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렇게 착각이 유지되었다. 소리를 관계라고 불렀고 쪽지들을 성인 딸의 선택이라고, 이동 침대들을 신뢰의 표시라고 했다. 아무도 굉음을 야간 여행과 편지들을 동네에서 마티아시들이 말하는 그런 규칙을 가진 실제 공동체를 하나도 찾지 못한 것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림은 어색함을 가리기 편리한 정중한 조각들로 분해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야 이 조각들이 춥게 만드는 그림으로 맞춰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전설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습관과 후견 서류의 깔끔한 도장들에 의해 지지받으며 언덕의 회칠한 집에서 계속 살 것이다. 수사는 아무도 제때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했다. 이 날짜들을 나란히 놓고 아름다운 말들의 사슬이 아니라 실제 행동들의 사슬을 따라가는 것. 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 야간 운행들은 어디로 갔을까? 공동체에 대한 버전이 어떻게 문서적으로 뒷받침되었을까? 이 지루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자물쇠를 돌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가장 지루한 것, 숫자들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보통 일상적인 세부 사항들을 숨기는 곳에서 첫 번째 불일치가 떠올랐다. 안토니오의 계좌에서 월별 인출에는 똑같은 항목이 깔끔하게 있었다. 세투발의 창고 박스 임대료, 농장에서 60km 넘게, A2 고속도로로 1시간 길, 그리고 평생 자기 차고에 도구를 보관하는 사람에게 이게 왜 필요한가? 답은 창고의 비디오 장면들이 되었다. 주차장에 익숙한 흰색 밴이 들어온다. 안토니우가 다른 소매가 있는 영원한 재킷을 입고 나와서 화물 목록에 서명하고 객실에 상자들을 싣는다. 상자들에는 아기 분유 로고들, 기저귀, 물티슈, 크림, 비타민 방울, 일회용 젖병들, 닭 사료 포대도 기름통도 아닌 정확히 아기 용품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다른 때에는 며칠씩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창고를 방문하지 않는다. 집에서는 이 구매품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로자의 부엌에는 모든 사람이 본 바로 그 생활 세트. 곡물 포장, 빵, 치즈, 그리고 미겔이나 아나를 위한 퓨레 하나둘. 시장, 교구 상점, 거기서 로자를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그녀의 영수증은 어떤 할머니와 같아 보였다. 큰 포장을 본 사람은 없었다. 이웃인 바로 그 돈 에두아르두가 나중에 기억했다. 만약 그런 것을 집으로 가져왔다면 상자들이 쓰레기통 옆에 굴러다녔을 거야. 그런데 그는 쓰레기를 항상 작은 봉지로 갖고 다녔어. 결국 물품들은 대량으로 구매되었지만 집으로는 가지 않았다. 벤의 경로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안토니우는 도로 쪽에서 마당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밤에 그는 들판길을 택했고 별도로 서 있는 차고에서 멈춰 문 뒤로 사라졌다. 부엌에서의 하역도, 현관의 상자들도 없었다. 아침에 마당에서는 깨끗했고 마치 밤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 행동은 모든 것이 계산되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직선적인 주인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다. 합계해서 그림은 이상해 보였다. 공식적으로 3명의 손자들을 아내와 함께 키우는 외로운 농부가 도시에서 창고를 비밀리에 임대하고
정기적으로 아기 식품과 기저귀를 대량 구매하고 이것을 집에 공개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이 상자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왜 모든 사람이 하듯이 지역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매번 운행이 부엌이 아니라 차고에서 끝났을까? 그의 공개적인 삶에 맞는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지지 않았다. 안토니우가 만일의 경우를 위해 비축품을 만든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들은 어디에? 농장에는 그런 부피의 창고도 닫힌 헛간도 없었다. 대신 1시간 거리의 창고와 그 굉음이 들리던 차고 옆 벽으로의 야간 진입이 있었다. 안토니우의 행동은 단순히 수수께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공식적인 지위와 모순되었다. 우리 앞에는 2개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 낮에는 농부, 남편, 할아버지, 밤에는 운전사, 하역군, 보이지 않는 수취인을 위한 공급자, 이중생활, 관계라는 말과 공동체에 대한 전설로 가려진, 더 나아가 논리는 한 방향으로만 이끈다. 이 상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것들을 사용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언덕의 착오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밝힐 것이다. 그 상자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언덕에서가 아니라 실험실 프린터에서 왔다. 2019년 7월 28일 의료보고서에 건조한 줄 환자의 STR 프로필이 동반자 안토니우 마티아시의 프로필과 비교되었다. 생물학적 부성의 확률 99.999%. 추가로 안토니우 마티아시와 그의 배우자의 프로필은 환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프로필에 해당한다. 어떤 감정도 어떤 설명도 없이 숫자들과 당직 유전학자의 서명만. 하지만 이 서류의 의미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누누를 할아버지로서 응급실에 데려온 남자가 동시에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기록된다. 그 다음에는 규정이 작동한다. 병원은 의무 통보를 한다. 가족적 성격의 범죄 의혹과 불법 억류. 보고서에는 또 다른 항목을 기록한다. 근친상간의 징후. 의료 폴더에서 문서는 몇 시간 만에 경찰 폴더로, 거기서 검찰청으로 이동한다. 소년이 예방접종 이력과 서류가 없다는 정보가 이중 친족 관계라는 사실과 겹쳐진다. 바다 근처의 공동체에 대한 전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것은 시험관의 차가운 데이터와 모순된다. 반응은 즉각적이다. 경찰이 수색 신청서를 작성한다. 집 별도로 서 있는 차고, 인접한 부속 건물들, 목록에는 숨겨진 공간 찾기, 자율전력 공급원, 어린아이 돌봄 용품, 메모와 정보 매체. 판사는 할아버지 지위와 일치하는 생물학적 부성이라는 표현을 보고 지체 없이 영장에 서명한다. 증거는 보고서의 줄이기를 멈추고 행동이 된다. 다음 정거장은 언덕에 회칠한 집과 너무 오랫동안 펌프가 울던 차고의 문. 영장은 이미 손에 있었지만 차고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는 오래된 증거들을 새롭게 전개한다. 수년간 폴더에 누워있던 것들을 가져온다. 이네스로부터의 편지들, 봉투들, 야간 굉음에 대한 불만, 그리고 2019년의 도구들을 켠다. 여기서 갈고리는 간단하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말들, 필적학, 음향학. 이 갑자기 어떤 목격자보다도 크게 말하기 시작한다. 필적학자는 편지들을 심전도처럼 본다. 줄들에는 리듬의 함몰과 손이 멈춤을 만든 곳에 똑같은 계단들, 압력이 고르지 않고 에와 에 글자들이 때로는 늘어나고 때로는 줄어들며 문구들이 도장처럼 반복된다. 저는 평온해요. 찾지 마세요. 결론은 가혹하게 들린다. 텍스트는 받아쓰기로 외부 통제해 쓰였다. 성인의 자유로운 메모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요구한 공식. 범죄학자들은 또 다른 층을, 문자 그대로 먼지층을 들어올린다.
종이 표면에서 미세 입자들을 채취한다. 건축 먼지, 곰팡이 포자, 나중에 숨겨진 공간에서 샘플을 채취할 때 이 포자들이 일치할 것이다. 같은 구성, 같은 습도의 서명. 종이는 전설이 확신시키듯 바다 공기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았고 습하고 좁고 햇빛이 없는 곳에 있었다. 지문 채취가 봉투들을 끝장낸다. 그 위에는 안토니우의 지문만, 봉투의 날개에 접힌 곳에, 봉투를 닫은 곳에, 접착층에는 그의 생물학적 흔적들. 이네스의 안정된 흔적은 그녀의 필적 외에는 밖에서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편지들이 멀리서 왔지만 봉인한 것은 바로 여기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음향학자가 차고 벽과 이웃 울타리에 마이크를 설치한다. 야간 굉음이 주파수로 분해된다. 기본 60Hz 정도와 그것의 배수인 피크들. 이렇게 들리는 것은 덕트가 있는 정의 환풍기이지 점적 관계 펌프가 아니다. 펌프는 다른 그림, 충동적인 것이고 게다가 그 밤들의 수도 계량기들은 침묵했다. 스펙트럼 비교는 건조한 표로이지만 그 안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은 환기이고 그러므로 어딘가 안쪽에 공기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 그림이 감정 없이 퍼즐처럼 맞춰진다. 이네스는 통제하에 썼고 종이는 닫힌 습한 공간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봉투들은 안토니우가 만들었고 펌프는 실제로는 배기 시스템이다. 공동체에 대한 전설이 무너진다. 이론에서 이 이야기를 아직 유지하는 유일한 것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차고의 선반 뒤에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고 누구에게 수개월의 환기, 아기 식품, 창고로의 비밀 운행이 필요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실험실에서가 아니라 경첩의 쇠지렛대와 무거운 문이 열쇠로 주어질 것이다. 쇠지렛대가 경첩을 들어올리기 전에 수사는 또 하나의 일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대안 버전을 닫는 것. 수년간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배출구를 주던 바로 그것. 그녀를 A 분기점에서 히치하이킹하는 것을 봤어. 티아구와 함께인 것 같았어. 잠시 이것은 우리를 오래된 이름으로 되돌리고 묻게 한다. 혹시 정말로 안토니우가 아닐까? 확인은 동시에 두 줄로 간다. 첫 번째는 티아구 파이 자신. 1998년에 그를 이미 조사했고 바다 출항 일지로 철저한 알리바이를 얻었다. 하지만 2005년에 소문들이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가 확실히 봤다며 이네스가 장거리 운전사들을 위한 카페에서 티아구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두 번째 줄은 매우 비슷한 소녀를 태웠다고 확신하며 세투발 쪽 갈래길에서 내려주었다는 운전사.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에서 수렴했다. 길에서 만났다. 그녀가 서둘렀다. 어떤 청년이 옆에 있었다. 날짜와 세부 사항을 묻기 전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숫자들이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 목격자의 회사 차고에서 필요한 주의 운행 기록계를 드러낸다. 그의 간선 견인차는 바다호스 운행을 했고 아침에 국경을 넘어 스페인 랩솔 주유소에서 정차를 기록했다. 시간, 좌표, 영수증, 모든 것이 분까지 맞아떨어진다. 그란돌라 근처 A 도로를 통한 어떤 우회도, 길가 카페에서의 어떤 정차도 없다. 주유소 중 한 곳의 카메라가 같은 운전석을 잡는다. 운전대에 바로 그 운전사 옆에 팀의 두 번째 운전사. 그는 나중에 자신이 인정한다. 아마 연도를 헷갈렸나 봐. 모든 게 흐릿해졌어. 즉 그의 확신에 찬 태웠다가 사실에서 무너진다. 그날 그는 자신이 기억한 곳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병행해서 티아구의 경로를 명확히 한다. 어선단의 급여 명세서와 항만관리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며칠 동안 세투발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고 밤에 다시 나갔다. 부두의 전화 기록이 그의 오전 4시 12분 배차 담당자에게 한 전화를 기록한다. 얼음을 연기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아침의 시장 일정이 그의 성씨 옆에 서명을 한다. 나중에 바다를 도로로 바꾼 후
그는 정말로 냉동 트럭 운전사로 일했지만 그것은 수년 후의 일이다. 2005년에는 어떤 밴도 A도로를 통한 어떤 야간 여행도 없었다. 제3자의 카페에서의 장면은 어떤 문서와도 맞지 않고 그를 알아본 목격자는 대질에서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다. 모자가 있었는데 아니면 없었나? 다른 청년일 수도. 건조한 잔여물에서 대한 버전은 어떤 측정도 견디지 못한다. 히치하이킹하는 것을 봤다. 기억의 오류, 티아구와 함께 그의 격한 성격과 오래된 싸움에 의해 공급된 신기루. 운행 기록계는 스페인으로의 선을 당기고 주유소 영수증들은 경로를 확인하며 어선단의 일정은 티아구를 항구에 남겨둔다. 이 문서들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킬로미터와 분에 대한 것이고 바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보다도 강하다. 이 단계 후에 수사지도에서 모든 외부 화살표들이 사라진다. 수수께끼의 동승자도, 길에서의 목격자도, 질투하는 청년도 남지 않는다. 한 사람만 남는다. 그의 행동, 경로, 거짓말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매듭으로 묶는 안토니우 마티아시. 이중장부, 창고의 아기 상자들, 환기로 밝혀진 펌프, 그의 손으로 봉인된 편지들, 그리고 그가 동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DNA줄. 돌아갈 길은 없다. 더 나아가는 것은 수색, 무거운 문, 그리고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답들 뿐이다. 쇠질의 때가 경첩을 잡기 전에 이 모든 해 동안 누가 열쇠를 쥐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토니우는 무서운 이야기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이해할 만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질서, 그리고 바로 이 질서를 옆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이웃돈 에두아르두가 짧게 말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져 있어. 시장 7시 30분, 관계 22시. 대화는 업무적으로. 남을 마당에 들이지 않았어. 우편 배달부에게도 우편함에 놔둬. 도나 테레자가 덧붙였다. 그는 로자가 늦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우리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지. 집은 자기 시간을 알아야 해. 계절에 고용된 일꾼들은 그가 반쯤 농담으로 한 똑같은 문구를 기억했다. 가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야. 누군가가 반박하려고 하면 대화는 즉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집 안에서 통제는 더욱 세밀했다. 로자는 높아진 톤 없이 마치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고, 창고, 배내. 저에게는 부엌 것만. 돈은 그를 통해서. 그는 공책에 적었어요. 몇 시에 교회에 갔고 언제 돌아왔는지. 말다툼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그녀는 고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침묵에 대해 말했다. 그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와 말하기를 멈췄어요. 며칠씩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침묵할 때 집에서는 그가 소리칠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네스에 대해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기억했다. 이웃 목장의 목동이 말했다. 학교 후에 그녀는 항상 집으로 서둘렀어요. 누군가가 문 앞에서 붙잡으면 그가 직접 나왔어요. 계절 일꾼 중 한 명이 고백했다. 한 번 그녀에게 가위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 여자들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아. 나에게 요청해. 싸움도 스캔들도 아닌 그저 아무도 넘지 않는 선. 세부 사항조차 통제로 숨쉬었다. 모든 문에는 똑같은 새 경첩들, 안팎에서 잠기는. 현관에는 안토니우가 벨트에 차고 다니는 열쇠 묶음을 위한 갈고리. 일요일에 로자는 혼자 교회에 갔다. 딸은 점점 더 드물게. 휴일에 그는 옆에 서서 접시들이 테이블로 돌아가는지 지켜봤다. 대화에서는 올바른 질서, 마땅히, 내 집, 내 규칙이라는 어구를 좋아했다. 폭발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호흡으로서의 시스템. 이 초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감상적인 버전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동기는 열정에도 갑작스러운 충동에도 있지 않았다.
동기는 권력.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병적인 욕구, 출입, 말과 침묵, 일정,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가 땅 아래에서 숨쉬는 공기까지. 바로 이런 철학이 수십 년간의 전설을 가능하게 하고 편지들이 왜 똑같이 들려야 했는지, 굉음이 왜 멈추지 말아야 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이해로 수사가 수사에게 접근한다. 처음으로 수년 만에 농장의 안토니오의 벨트에 없는 열쇠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영장.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들뿐. 선반, 비밀 통로, 그리고 그의 질서의 시대가 끝날 문. 수색의 철문이 이미 앞에 어렴풋이 보였지만 규정에 따라 먼저 신문. 작은 방, 램프가 하얀 빛으로 누르고 테이블의 녹음기가 시간을 째깍거린다. 안토니우가 똑바로 앉아있고 손바닥은 무릎에. 수사관이 폴더를 펼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멈춤. 테이블에 서류들이 하나씩 놓인다. 그가 동시에 할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로 나오는 DNA 분석 인쇄물, 편지들에 대한 필적학자들의 결론, 받아쓰기 텍스트, 음향학자들의 증명서, 소음은 환기 시스템에 해당. 각 서류는 벽돌 같고 그것들로 이미 뛰어넘을 수 없는 간단한 벽이 쌓인다. 안토니우가 듣고 끼어들지 않는다. 한 번만 손목의 시계끈을 움직인다. 태양에서 하얀 자국이 찍혔다. 항상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습관. 수사관이 날짜들을 열거한다. 1998, 실종, 2004, 2008, 2011, 버려진 아이들, 2019년 7월, 병원 여행. 창고에서 아기 용품을 누구에게 운반했습니까? 당신 차고 벽 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시 멈춤. 그의 시선에는 당황함이 없고 고집만 있다. 5분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그런 다음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둔하게. 마치 말들이 미리 써진 것처럼. 그녀는 공동체에 있어요.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중상모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공식. 변호사 없이는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구체적인 답도, 야간 운행의 물류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편지를 전달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없다. 침묵이 방에 돌아오고 녹음기가 또 다른 분을 째깍거린다. 이 입장이 수사의 선택을 한다. 모든 합리적인 질문이 기억하지 않아 와 말하지 않겠어에 부딪힐 때 한 가지 길만 남는다. 그가 아무도 들이지 않던 곳으로 가는 것. 영장이 서명되었다. 다음 장면은 언덕의 마당, 차고 벽의 선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말로만 믿었던 바로 그 무거운 문. 2019년 8월 7일 이른 아침, 언덕의 마당에 조용히 2대의 차가 들어온다. 범죄학자들과 만일에 대비한 의료진. 영장은 이미 서명되었고 이제 문제는 유죄 무죄가 아니라 입구는 어디인가이다. 집이 그들을 평범함으로 맞는다. 레이스 커튼, 개그릇, 커피 냄새. 먼저 모든 것이 규정대로. 부엌, 침실들, 창고. 아무것도 없다. 멸균 상태까지 깨끗하다. 마치 여기서 완벽한 질서를 리허설한 것 같다. 그때 팀이 밤에 굉음이 났던 곳으로 이동한다. 별도로 서 있는 차고로. 안에는 트랙터, 통과 도구가 있는 선반들, 통들. 하지만 한 벽에는 평일에는 눈치채지 못할 디테일이 있다. 선반이 벽돌 바로 옆이 아니라 마치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래에서는 빛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림자. 둘이 가장자리를 잡고 선반이 미끄러지며 회색 석고보드 시트를 드러낸다. 이음새를 따라 새로운 나사들. 나사를 풀면 시트 뒤에 짧은 낮은 통로. 공기는 따뜻하고 마른 쇠와 염소 냄새가 난다. 천장에는 별도 발전기에서 온 케이블이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 통로 끝에는 첫 번째, 문, 합판, 안쪽에서 각재로 보강, 부착형 자물쇠.
쇠지렛 대가 고리를 들어올리고 경첩이 한숨 쉰다. 그 뒤에는 미터 더 복도와 두 번째, 이미 강철문. 그 위에는 거친 레버 자물쇠와 문틀의 수제핀들. 범죄학자가 봉지에서 안토니우에게서 압수한 열쇠 묶음을 꺼낸다. 평평하고 고르지 않게 깎인 이빨이 있는 것, 즉시 들어가지 않지만 돌아간다. 자물쇠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무언가처럼 딸깍한다. 문이 손바닥만큼 열린다. 그리고 거기서 따뜻하고 탁한 공기가 기어 나온다. 호흡이 들린다. 기계가 아니라. 또 숨쉬기, 또 어깨로 밀기, 문짝이 안으로 들어간다. 손전등 빛이 회칠한 벽에서 오래된 매트리스에서 컵이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튕긴다. 그리고 이 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인다. 여자가 광선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둘, 나이가 더 많은 소녀와 어린 소녀. 이 그녀에게 달라붙으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조용히, 우리는 자기 사람이야. 나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방에서 이네스를 발견한다. 그녀는 39살이다. 옆에는 리아와 리타. 테이블에는 고른 줄이 있는 공책, 선반에는 세투발 창고와 같은 브랜드인 아기 분유통들. 구석에서는 격자로 덮인 환기함이 굉음을 낸다. 의료진이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마스크, 물, 검사, 담요. 아무도 불필요한 것을 묻지 않는다. 먼저 호흡과 맥박, 그 다음 이름들. 이것이 모든 월들이 향한 순간이다. 전설이 무너졌고 강철문 뒤에는 바다 근처의 공동체가 아니라 창문 없는 방이 밝혀졌다. 이네스와 두 소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오고 회칠한 마당의 표면에서 공기가 너무 밝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는 문서들, 증언들, 첫 말들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녹음기와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숨겨진 공간에서 이네스 마티아시와 그녀의 두 자녀를 발견했다. 살아있다. 이것이 수사의 절정이자 그들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의 출발점이다. 구조는 시작일 뿐이다. 검사, 물, 담요 후에 이네스가 질문용 방에 앉는다. 몇 분간 침묵하고 컵에 손바닥을 올리고 마치 몸을 녹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말하기 시작한다. 차분하게, 불필요한 말 없이 21년의 삶이 이름 없이 선반에 놓여있던 사람처럼.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점이 된 것을 확인한다. 1998년 6월 20일 아버지가 그녀를 지하실에서 도와달라고 불렀다. 선반, 통로, 자물쇠, 딸깍, 그리고 침묵. 아래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매트리스, 테이블, 세면대, 램프. 세면대, 환기가 기차처럼 굉금을 냈다. 일과를 정한 것은 그였다. 일어나기, 쓰기, 침묵하기. 열쇠들은 항상 그에게. 밖으로의 어떤 말도 편지를 통해서만. 편지들에 대해 이네스는 따로 말한다. 텍스트는 안토니우가 받아쓰기 했다. 똑같은 문구들. 저는 평온해요. 찾지 마세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그는 깨끗한 종이를 가져와서 옆에 서서 줄을 세웠다. 그런 다음 봉투를 가져가서 봉인하고 갔다. 보낸 사람 주소도 다른 필적도 없고 그의 어깨 너머 목소리만. 더 나아가서는 계절과 아이들 이름으로 기억에 간직한 년들. 2001년 겨울, 리아. 2003년 봄, 누누. 2004년 가을, 미겔. 그는 그를 이른 아침에 이동 침대에 담아 위로 가져갔고 그게 더 낫다고 말했어요. 2006년 가을, 리타. 2008년 크리스마스, 아나. 그는 다시 일찍 갔고 저녁에 부엌에서 문 앞에서 아기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2011년 3월, 주왕. 그리고 2013년 5월, 살아남지 못한 사라. 그는 와서 꾸러미를 가져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에 대해 이네스는 더 말하지 않는다. 어떤 바다 근처의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여기서 환풍기 굉음 아래에서 일어났다. 제품들,
아기 식품, 기저귀, 그는 부분적으로 아래로 가져왔고 위에서는 올리브에 물을 주고 비축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네스가 적어도 공기를 마시러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똑같은 것으로 답했다. 너 자신이 나가지 않기로 선택했어. 이것이 어떤 요청에든 붙인 그의 통제 공식이었다. 증언이 수사관들이 이미 수집한 모든 것과 일치한다. 날짜들, 이름들, 이동 침대를 가진 아침 사라짐들, 똑같은 편지들, 차고로의 야간 운행들. 이제 그림이 단순히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설명되었다. 리아와 리타가 방의 세부 사항들을 확인한다. 종이가 있는 폴더들, 파이프의 소음, 창고와 같은 스티커가 있는 상자들. 그들의 말은 조용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같은 일과 같은 굉음, 같은 문. 이런 배경에서 신문에서의 안토니오의 침묵은 이미 전략이 아니라 공허한 몸짓이다. 계획의 모든 부분이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 자물쇠, 편지들, 위로 버려진 아기들, 비밀 구매들, 환기, 병원 여행. 공동체에 대한 전설이 마지막 기억하지 않아와 함께 사라졌다. 수색에는 단순히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20년을 살았고 사물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법적 작업, 에피소드들의 자격 부여, 이네스와 아이들의 보호, 로자를 위한 조치들, 그리고 법정까지의 긴 길, 언덕의 회칠한 집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날짜들과 공식들이 있는 형사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이미 멈출 수 없다.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테이블에 있을 때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무서운 에피소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작동한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조용히, 리드미컬하게, 빈 집의 시계처럼.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먼저 지하실 수리, 별도로 서 있는 차고 아래에서 안토니오는 두 번째 회로를 만들었다. 좁은 복도, 눈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문과 또 하나, 강철, 수제 핀들이 있는. 천장에 환기를 설치하고 별도 발전기에 연결했다. 밖에서는 트랙터용 평범한 창고, 안에서는 창문 없는 방. 더 나아가서는 격리. 18세 생일 저녁에 그는 그녀의 습관적인 말을 했다. 지하실에서 도와줘. 딸깍, 그리고 위의 세 개가 그녀에게는 파이프의 굉음으로 변한다. 일과를 정한 것은 그였다. 언제 자고, 언제 쓰고, 언제 침묵할지. 열쇠들은 항상 그에게 있었다. 병행해서 공급이 조정되었다. 집을 위해서는 상점에서의 평범한 구매들, 은신처를 위해서는 세투발의 임대 박스, 거기서 분유, 기저귀, 물티슈를 대량으로 가져왔다. 밤에 벤이 차고 옆벽으로 들어가고 상자들이 부분적으로 아래로 갔다. 네 번째, 세부사항, 전설. 똑같은 문구의 편지들을 그 자신이 받아쓰기 했고 자신이 봉인했고 자신이 우편함에 넣었다. 그렇게 존재하지 않던 바다 근처의 공동체가 나타났다. 다섯 번째, 새벽 발견물들. 신생아들을 그는 이동 침대에 담아 현관으로 가져갔다. 전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그리고 서류와 자신의 희망을 믿는 로자가 후견을 신청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깔끔한 친척들을 보고 찾지 말라고 요청한다는 것을 듣고 식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관계용 펌프로 치부된 야간 굉음은 실제로는 환기의 호흡이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오래 살면 익숙해지는 바로 그 배경. 로자의 증언이 이 계획의 마지막 투명한 필름처럼 겹쳐진다. 열쇠는 그에게 말다툼하지 않는 게 나았어. 관계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부분적인 난청이 야간 소음을 완화시켰고 그의 침묵하는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의심도 비합리적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것으로 구조가 유지되었다. 그의 전체적 통제로, 그녀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시스템적 오류로, 봉투의 경로를 확인하는 대신 차분한 서류를 믿을 준비로. 바로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답이다. 세계의 지지대, 안토니우의 권력, 로자의 침묵, 시스템의 관성. 이 20년간 거짓말을 유지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재구성 후에 불가피한 것이 남는다. 조항들과 이름들에 따라 책임을 분배하는 것, 법정은 개인적 죄, 태만, 그리고 공모가 어디인지 말해야 한다. 메커니즘 재구성 후에는 항상 감정보다 어려운 질문이 남는다. 법이 아래에서 일어난 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리고 위에 있던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매길 것인가? 2021년 6월 17일 세투발 법정. 작은 홀, 에어컨이 너무 크게 굉음을 내고 테이블에는 회색 등이 있는 폴더들, 필적학, 음향학, 유전학. 안토니우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고 회색 재킷을 입고 얼굴은 돌 같다. 검사가 공식들을 드라마가 아니라 수학처럼 읽는다. 불법 자유 박탈, 가정적 형태의 잔혹한 대우, 위협과 강제, 국가기관 속임, 편지 부분의 위조,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환경 조성. 목록에는 년들, 물건들, 열쇠들, 환풍기, 발정이, 펜. 우리가 이미 본 모든 것이 조항들로 변한다. 변호는 그림을 다르게 돌리려고 시도한다. 옛날 방식의 사람, 질서에 대한 강박적 욕구, 감정적 장애, 결과의 무자각성. 정신과 감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받는다. 전문가들이 명확한 공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에게는 전체적 통제와 경직성에 표현된 특징이 있지만 그는 행동의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휘했다. 즉, 책임 능력이 있다. 이 결론이 무거운 타격처럼 들리는 이유는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때문이다. 법정의 핵심 목소리들은 우리가 이미 들은 것들과 같다. 이네스가 크지 않게 말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지도의 표시처럼 자물쇠의 딸깍, 파이프의 굉음, 받아쓰기로 된 편지들, 아침 이동 침대들. 리아와 리타가 방과 일과의 세부 사항들을 확인한다. 범죄학자가 열쇠 묶음과 환기 계획을 보여준다. 유전학자가 이중 친족 관계에 대한 건조한 줄을 읽는다. 목격자 이웃이 야간 굉음을 상기시키고 사회복지사는 주소 없는 메모들과 상황이 밝혀질 때까지의 후견을. 로자가 마지막에 말한다. 두려웠어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열쇠는 제게 없었어요. 그녀의 부분적 청력 상실과 남편에 대한 의존이 사건에서 별도 줄로 간다. 교차 질문들이 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 편지들, 받아쓰기로, 봉투들, 안토니우의 손으로, 펌프, 환기, 아기용품들, 세투발 창고에서 판사가 형량을 위로 끌어올리는 새 매개 변수로 돌아간다. 지속성, 조직성, 시스템 속임. 완화 요소는 나이와 이전 무범죄 외에는 거의 없다. 2021년 9월 30일 판결이 이 이야기의 피날레가 들려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25년 자유박탈, 포르투갈 법에 따른 최대 형량. 후견과 입양에 대한 평생 금지, 의무적 치료, 이네스와 아이들 접근 금지. 로자를 공모 에피소드에서 무죄로 한다. 비밀문에 대한 그녀의 인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그녀에게는 가정적 부주의에 대한 경고를 내린다.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시스템적 위반에 대한 발표를 보낸다. 주소 없는 편지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도록. 법적 점이 찍혔다. 하지만 어떤 점에도 그림자가 있다. 창문 없는 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피날레에서 무엇이 불분명하게 남았고 평범한 삶에서 무엇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말하는 것이 남아있다. 판결이 울렸지만 이야기는 닫히지 않았다. 항상 이후의 삶이 있다.
창문과 문을 다시 열기를 배워야 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네스와 아이들은 긴 재활을 거친다. 심리치료, 교육자들과의 수업, 새로운 서류들과 보호하에 새로운 주거. 그들에게 간단한 것들을 가르친다. 옷 고르기, 버스 타기, 환기 소음에 움츠러들지 않기. 로자는 자매에게로 이사가고 농장을 판다. 차고는 오랫동안 봉인된 채로 서 있다. 가장 무거운 공허함은 2013년 5월 사라가 묻혔을 수 있는 장소는 찾지 못했다. 이 침묵은 법정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사건이 시스템을 바꾼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엄격한 규칙들을 도입한다. 익명편지는 더 이상 수색 중단의 이유가 아니고 모든 버려진 아이는 출처까지 확인되며 이웃들의 야간 불만은 계획에 없던 방문의 이유가 된다. 이것은 서류가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드문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질문이 남는다. 로자가 문에 대해 알았을까? 법정은 아니요 라고 말했고 이것이 법적 점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은 이제 이네스와 아이들에게 굉음 없는 아침과 마침내 그들에게 속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